싱킹 브리치 타임즈 2024년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어느 누구의 원하든지 간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중국 드론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12월 30일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급 문제를 특히 골칫거리로 만들기 위해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의 그룹과 관련하여 키이우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 특히 성공했습니다. 정찰부터 군집 공격, UAV를 위한 표적 데이터 제공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은 수천 대의 드론을 구축하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설계 재건 활동은 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터, 비행 제어, 특히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 등 몇 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저렴한 부품 공급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애초에 드론으로 무기고의 부족분을 메우게 만든 원동력이며 모스크바는 중국의 이러한 부품의 우크라이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 부품과 같은 것들은 이 싸움에서 중국이 가진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과 서구의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부품에 대한 자체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략적 및 경제적 이유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중국인들이 모두의 가장 친구라고 말했던 그런 과거는 중국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이 미국과 서구의 그 압박보다도 인구 증가율 붕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중국 경제는 부인할 수 없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끝나간다. 이런 게 오늘 첫 번의 그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여객기 화재 미 당국 정보와 합동조사 기록장치를 해석하기. 부사감의 못도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요것은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 당국과 합동조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후 뉴스 쪽에서 그 사고가 일어나고서 본격적으로 동영상들을 연속해서 뉴스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이기 전 활주로에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요게 이제 활주로에 부닥치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벽에, 콘크리트 벽에 부닥치기 전까지만 국내 방송에서도 내보낸 거, 야후에서도 여러 뉴스 매체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브리킹 뉴스를 가져왔고, 요거는 CNN에서도 동일한 그런 동영상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의 기자는 이 무안공항을 직접 가가지고 취재한 기자가 얘기하는 거고요. 국내 뉴스를 이 화면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불을 끄고 있는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소화되기 전에 이 뒷부분만 남아 있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콘크리트 이 둔덕이라고 그러는데 콘크리트 장벽이 보이죠?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문제로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고 철제 펜스 정도 그거로 돼 있었다면은 이렇게 안 죽었을 거다. 아니면 다 살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안타까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은 USA 투데이는 비행기가 통제 불능으로 보였다. 상태로 보였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추락사고로 비틀거리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활주로를 미끄러지다가 화염과 파편이 폭발하면서 추락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공개되는 거에서는 폭발하는 장면은 안 나오는 게 좀 끔찍해서 그런가요? 그런 거는 안 보여주네요. 그리고 앞장면에서 다른 뉴스 매체는 거의 콘크리트 벽에 가서 부닥치는 거기 직전까지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제트기 추락 사고는 보잉의 또 다른 좌절을 안겨. 자, 이제 보잉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풀 와이즈맨 AP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AP 기계공 파업 문제가 많은 베스트셀러 여객기와 관련된 또 다른 안전 문제 주가 급락. 2024년은 이미 미국의 거대 항공사인 보잉에게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 그러나 일요일에 이 회사의 제트기 중 한 대가 한국에 추락하여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000원이 사망하면서 보잉은 특히 불행한 한 해를 보냈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항공 전문가들은 일요일의 사고와 회사의 초기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구분했다. 수십 년 동안 보잉은 미국 제조업의 거인 중 한 명으로 역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반복된 문제들을 피해를 입혔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24년 30% 이상 하락했다. 그리고 새로운 비행기를 판매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 유럽의 라이벌인 에어버스에 뒤처지고 있다. 작년 가을 33,000명의 보잉 기계공의 파업에 돌입하여 회사의 베스트셀러인 777 여객기와 767 화물기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파업은 7주 동안 지속되었고 국제기계공 및 항공우주노동자협회 회원들은 4년 동안 38%의 임금 인상을 포함한 제안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파업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차는 사지 마라. 사고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 됐죠. 그러니까 보잉 비행기의 결함 등은 이 파업 후에 나오는 그런 거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연상이 됩니다. 지난 7월 보잉은 737 맥스를 승인한 연방항공청 규제 당국을 속인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연방항공청 규제 당국을 속였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최종 추락검사라든지 안전검사, 이게 이런 거를 불법으로 패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편법으로
패스시킨다든지 안전검사 이런 것들이 이것은 그 도요타도 뭐 똑같이 했죠. 안전 문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던 데이비드 무슨 훈 8월에 CEO직을 떠났다. 에어 캐나다와 KLM 한국 추가 사고로 가까스로 재난을 피했다는 표현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유사한 그 기체결함 사고가 2건이 있었던 얘기죠. 윌리엄 개빈 쿼츠에서 2023년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에어 캐나다 항공편이 노바스코샤의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들이 착륙 장비 문제로 의심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73명의 승객을 태운 봄바디어 Q400 항공기 AC 2259편이 세인트에 도착하고 있었다. TAL 항공편에 탑승한 니키 발렌타인은 일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승무실이 기울고 불꽃과 불꽃이 보이자 연기가 객실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열터치 항공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암스트르담으로 항하던 KLM 1204편 항공편이 큰 소음이 들린 후 산데피르드 공항으로 우회했다. 공항에 착륙한 보잉 737 제트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천천히 향하면서 항공사 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항공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2사건 모두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는 없었지만 3번째 사건은 최근 기억상 최악의 항공 참사 중 하나였다. 이게 이제 한국의 무한항공 사건을 얘기하는 거네요. 보잉은 일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항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승객과 승무원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항공사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아키다 신칸센 운행객의 약 230명이 차내에서 하룻밤 오늘도 운유가 잇따르다 라고 데일리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전의 영향으로 29일 밤부터 운전이 중단되었던 아키다 신칸센이 오전 10시 반이 넘어서 운전을 재개했다. 29일 밤은 약 230명이 차내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정전의 원인에 대해 JR 아키다 지사는 회송 열차의 팬더그래프 집전 장치로 되어 있네요. 전선에 생긴 거 있죠. 집전 장치가. 그것이 무언가에 부딪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키다 신칸센은 오전 10시 반경부터 운전을 재개했습니다만 30일도 상행과 하행 모두 4개가 운유하고 10개가 구간 운유하고 있습니다. 정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딪혀 파손되었는데 그 무언가를 아끼다라는 게 추전이죠. 지사가 조사해서 밝히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런 것들이 발표돼서 나올래는지 무언가 부닥쳐서 집전 장치가 고장나서 그렇게 운행이 중단이 됐다. 그걸 정전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요.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화장실 문제가 제일 궁금해요. 신칸센 땡크는 하룻밤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국 시대 등 농성정 때 하나의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지진 재해 때 등도 정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댓글이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끔 그 신칸센 운행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승객들이 그 불편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출전 얘기가 나와서 제 그 젊었을 때 1988년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ANA 항공을 타고 아키다현 일본 공장을 견학했다.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악천후로 착륙치 못하고 하네다로 회항하고 그래도 다시 가야만 했다. 그 길이가 아마 그 부산에서 신의주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갔다가 그 공항이 악천후 때문에 해서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네다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갔어요. 안전을 우선시하는 ANA의 자세를 보았다. 원했던 만큼 공장 내부 견학을 하지 못했지만 물류 시스템만큼은 보고 왔다. 야간 침략한 신칸센 탑승 시간이 남아 시내에서 동경 사무소 직원과 선술집에 들러 굳이 비싼 한국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쌌는데 저건 그 일본이 수입해 가서 파는 거는 그때 돈이라도 꽤 그 비쌌던 거로 제가 계산한 게 아니니까 뭐 공금 처리했겠죠. 동경사무소 직원이. 어쨌든 88 올림픽 때 가게에 걸쳐진 만국기 중에 태극기가 그래도 보기 좋았어요. 그 일본에 나가니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자동 발동이 되더라고요. 출장 가기 전에 오나가 뭐 당신 그 대화가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1어를 좀 공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뭐 이것저것 바디랭귀지로 해보죠. 이렇게 얘기해서 오나가 씨굽고 출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 수 배워가지고 오라.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는 한참 선진국이었죠. 일본인들의 그 자긍심도 꽤 높았었던 거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본말을 잘 모르지만은 이 견학관 회사 본사에 하면서 그 제가 일어나면서 인사말은 그 TV에서 봤던 아시다 아이마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시다와 욕구 니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는 들렸댔어요. 잠시 옛날 기억으로 가봤네요. 11월 방한 외국인 136만 명, 일본인 34만 명으로 최다. 연합뉴스 일본판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3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1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3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가 증가했습니다. 겨울에 많이들 들어오네요.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의 93%까지 회복됐다. 방한객을 국가 지역별로 보면 일본이 3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9만 8천 명, 대만 12만 명, 미국 10만 9천 명 뒤를 이었다. 일본, 대만, 미국 관광객은 19년 11월에 비해 32%, 16.9%, 32%, 미국이 퍼센테이지는 더 높게 증가했네요. 중국 관광객은 같은 달에 59%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해외를 찾은 우리 국민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239만 명으로 2019년 11월 비해 14.4% 증가했다. 우리가 관광 수지는 아마 적자일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136만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는 239만 명이 나갔으니까 거의 뭐 더블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저가 항공들이 엄청 바빠가지고 정비할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올해
1월에서 11월 방한객 누계는 1,5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증가했다. 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 건 고마운 일이고 2019년 같은 기간에 94%에 해당한다. 2019년이 꽤 피크를 이뤘던 모양이군요. 그 코로나 전에. 같은 기간 해외를 찾은 우리 국민의 누계는 2,59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98%까지 회복됐다. 많이도 나갔네요.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이 나갔으면 반이 작은 3천만 명까지 나간다는데 뭐 국내 여행 가느니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안 좋고 다른 지방이나 제주도 그런 데 가봐야 돈만 비싸고 기분만 나쁘고 해외 정치를 느끼고 싶은 그런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눈썰매장에 아무래도 동남아나 신기 좀 생긴 모양이 중국인 관광객인지 아니에요. 동남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기면 1조엔 일본 대 독일 호위함 수출 최종 결선 어느 쪽이 유리해? 일본은 승리가 있나? 탈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위함 1동 모두 실물은 아직 없지만 호주 정부는 2024년 11월 25일 일본과 독일의 제안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독일, 한국, 스페인이 각각 제안을 했고 일본과 독일의 안이 최종 후보로 남았다. 1년 전부터 불꽃 튀겼던 일본과 독일, 메코와 210 실업은 존재하지 않지만 2023년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방위장비 전시회 인도 패시픽 2023에서는 모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참고로 이 전시회에는 2024년도 호위함의 수출사양 FFM-AAW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일독 양국은 호주에 대한 어필전에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섭취하고 있는 대공미사일의 수나 다용도성 등은 거의 호각처럼 생각되지만 메코와 210은 드론 등의 요격에 사용하는 출력 200kW급의 레이저 병기가 표준 장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거는 드론을 쏴맞히는 레이저 병기가 있다. 2024년도 호위함에는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론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이저 무기의 표준 장비는 호주 해군에게 매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이저 장비 다른 건 다 뭐 어느 게 더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일본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레이저 장비를 탑재한다. 호위함. 일본이 딸지 독일이 딸지 우리나라는 비싸게 불렀나요? 아니면은 뭐 일단 참여는 했는데 안 됐군요. 스페인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 전투함들에 대한 건조들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북한의 신형군함 수직 발사 시스템 미사일을 하는 거죠. 위상 배열 레이더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임이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뉴딕이 더 워전에서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5시 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군함 설계가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현대 호위함 크기나 최소한 매우 큰 초기함 정도로 보이는 이 함정은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VLS와 위상 배열 레이더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에 북한 설계에서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첨단 장비이다. 이 선박은 서해안 대동강하고 남포조선사의 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검사라고 안 그러고
이런 표현을 쓰죠. 북한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제공하는 NK프로에 따르면 지붕이 추가된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의 사진은 아마도 올해 10월 이전에 찍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지방이라기보다도 간이 천막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은 이 정도 사람이 크면 꽤 배가 크게 보이죠. 그리고 그 배 선상 위에서 우리 그 김 위원장이 이후에 건조 중인 세군함을 방문하는 모습, 오른 왼쪽 여기 볼에 뭐 점이 있는 거 보면 아직 그 점을 못 뗐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사진인 것 같고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국방 및 군사분석연구원의 조셉 댐시는 새 선박의 크기에 대해 북한에서 건조된 구축함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요 배는 북한의 압록강 코르벳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배는 북한 해군 낮은급 초계함의 공중 좌연 점경이 진행 중입니다. 미 해군, 연합해군 이렇게 찍은 모양이네요. 이게 옛날식인 거죠. 그 수직 미사일 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함포, 사격 이런 거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짓는 건데 요 계구부 여기가 이제 수직 미사일 발사하는 여기가 무슨 레이더 이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배들은 그러니까 옛날 배들하고 생긴 모양이 좀 스텔스적으로 변환되는 거죠. 저건 그런 내용의 이 발전돼 가고 있는 북한 그 군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압록급 초계함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사진은 보고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특히 북한은 이전에 신형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선박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새로운 군함과 잠재적인 VLS 능력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명은 북한 해안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정찰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가 북한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그만 좀 쳐다봐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쏴버리 가서 그렇게 또 얘기가 되네요. 압록급 콜벳의 또 다른 모습, KCNA. 최근 몇 달 동안 김 위원장은 특히 해양 부분에 초점을 맞춘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이 사진은 북한 북동 해안에 위치한 풍대 잠수함 공장의 위성 이미지로 잠수함 개발 활동의 중심지다. 북동해안, 나진 뭐 이런 데일까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최신 군함 설계의 규모가 인상적이며 포괄적인 범위의 무장과 센서를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완전히 적용 가능하고 통합된 형태로 고급 해군 군사 기술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사용 가능한 레이더 시스템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 배율을 갖춘 새로운 군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이 더 의미 있는 수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국내 뉴스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북신형 함정은 4,000도급 이상 순항 미사일로 함대지
공격. 박응진 뉴스원에서 12월 31일 오전 11시 37분에 보도했습니다. 앞에 그 사진이 있죠? 똑같죠? 여기 개구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 있는 배들, 러시아, 중국 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하고 비교하는 뭐 그런 자료인 모양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형 전투함은 4,000톤급 이상의 호위함 또는 구축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건조 중인 함정은 4,000톤급 이상 함정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보통 1,500에서 4,000톤급은 호위함, 4,000톤급 이상은 구축함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그간 1,500톤 내외의 두만강 압록급 전투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된 함정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함정이 수직 발사기를 탑재해 순항 미사일로 함대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유 의원은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등으로 대지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위협이라며 북한 최초의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함정은 서해 남포 지역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9월 현지 지도에 이 함정의 일부 모습이 사진에 담긴 바 있다. 여객기 참사의 줄탄핵 후과 역풍, 포스트 계엄 스텝 꼬인 민족. 구진욱 기자가 뉴스원에서 12월 31일 오전 11시 43분에 보도했습니다. 윤 탄핵 정국 지지율 2배 이상 격차 15%포인트까지 좁혀져 탄핵하도 신중론 선회하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관건이다. 이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터미널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요구사항을 수첩에 적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공백 책임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줄탄핵 후과까지 언급한 여당에 반발하면서도 여론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2.3 비상기업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당의 단계적 절차 구상에도 차질이 빚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공표했던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정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습을 하고 국토하고 있고 이 무안 참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적극 나서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면도 현장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들을 다 탄핵시켜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명분이 지금 이런 대형 사고에 민주당이 후과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낸 거네요. 한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승인. 국내 뉴스는 언론마다 계속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자이긴 하지만 서윤정, 배가원, 크리스 라우 세 사람 기자가 CNN 오늘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화요일 한국 법원은 불과 몇 주 전 단명한 계엄령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했다. 현직 한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14일 전 윤 전 총장, 왜 총장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저 총장의 사퇴 거부 이후 여당이 윤 전 총장을 반대하자 이례적으로 윤 전 총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반부패 기관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후 직권남용 및 반란 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부패수사국 CIO에 따르면 전직 검사였던 윤 씨가 최근 몇 주 동안 수사관들의 협조 요청에 3번이나 답변을 거부한 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CIO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한다는 게 디벨로프먼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곱씹어 보게 되는 그 표현이 나왔네요. 미국이 한국의 정치 위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러 번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하고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되니까 이번에는 최권한대행하고도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옛날하고 틀리다 이게 박근혜 때하고. 그러면은 미국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거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이 금요일에 최신 사항을 주시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군사 준비 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미 동맹 방위 체제는 더 오히려 이런 국내 사태 때문에 더 자기네들이 민감하게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랐다고 말하며 미국은 최 씨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거는 중국한테 하는 얘기도 되고 북한한테 하는 얘기도 되고요. 야당한테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한테 하는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이 지금 정국이 불안한다고 해서 괜히 악용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독수리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행동도 한다. 그런 거를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 모습인 거가 소개가 됐네요. 이상 2024년 12월 31일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